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술을 담당한 정우철입니다. 오늘은요, 또 이렇게 두 화가를 엮어서 또 흥미로운 화가 인생 얘기 들려드릴 건데요. 서민 화가로 알려진 박수근과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두 화가에게도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자,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여러분은 반 고흐 하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세요? 또 대표적으로 자신의 귀를 스스로 자른 광기의 화가? 뭐 생전에 그림 한 점 딱 팔았었던, 지금은 유명하지만,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안타까운 화가? 이 정도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오늘은 반 고흐의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함께 만날 박수근. 박수근을 이야기할 때 가장 어울리는 수식어가 뭘까요? 가장 한국적이고 서민적인 화가. 그는요, 시장 사람들, 빨래터의 아낙네들, 이런 아주 평범한 서민들의 일상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더 친근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따지고 보면 그의 작품은 한 시대의 기록이기도 한 거예요. 놀랍게도 이 두 화가는요, 둘 다 밀레의 그림을 보고서 화가가 됐거든요. 자, 밀레는요, 그럼 여러분, 만종이라는 그림, 왜 농민들을 그렸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게 아닙니다. 밀레가 농민들을 그렸던 이유는요,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숭고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벤트가 없어도 그저 내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숭고하게 본 거죠. 그리고 박수근과 반 고흐 둘 다 그 모습에 반했던 겁니다. 이 둘의 이야기, 먼저 반 고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 고흐의 생가 사진입니다. 현재는 뮤지엄이죠? 자, 이곳에서요, 목사인 아버지와 무명 화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반 고흐는 태어났습니다. 반 고흐에게는요, 사실 태어나기 1년 전에 죽은 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 이름이 뭘까요? 반 고흐와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죽은 형의 이름을 그대로 어머니가 다음 자식한테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반 고흐가 많이 목격한 모습은요, 어머니가 꼭 형의 무덤에 가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죽은 형을 대신해 살고 있구나. 그 슬퍼한 어머니를 위로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하지만 다행인 건 뭐예요? 동생 태호가 있었어요. 평생 형을 지원해준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그릴 수 있었죠. 반 고흐가 아주 어릴 때 그린 작품이 남아있어요. 한번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볼까요? 9살 때 그린 걸로 나와 있어요. 야, 9살 때 대단하죠, 여러분? 짖는 개를 스케치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관찰력과 묘사력이 돋보이죠. 이렇게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가졌는데도요, 반 고흐의 첫 직업은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림을 판매하는 화상이었어요. 반 고흐가 일했던 구필 화랑의 모습이에요. 16살 최연소 점원이었어요. 화랑에서 일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림 잘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생각보다 아주 잘 팔았다고 합니다. 그림 파는 능력이 뛰어났대요. 지금으로 치면 에이스였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요, 일을 너무 잘하니까 런던 지점으로 발령을 받아요. 그곳에서 막 일하면서 같은 집에 살고 있는 하숙집 딸을 사랑했거든요.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반 고흐는요, 여러분, 인간관계에 서툴렀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은 막 썸 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다 건너뛰고 갑자기 문 두드리고 찾아가서 청혼했답니다. 근데 뭐예요? 이미 그 여성은 약혼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반 고흐 입장에서는요, 너무 큰 상처였대요. 그때부터 일에 집중을 못해요. 그리고 물론 직속 상간과의 마찰도 있었죠. 그러면서 점점 일과는 멀어지게 돼요. 이후에 고흐는요, 점점 종교에 몰입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동생한테 보낸 편지를 보잖아요. 성경 구절로 가득했대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되고 싶다고 되나요? 아니죠. 또 시험에 자꾸 낙방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벨기에 탄광촌에 가서 무급으로 선교사 활동을 해요. 그리고 탄광지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고통을 나눠야 된다면서 꾀지지하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반감을 사요. 선교사도 실패했어요.
마치 우리가 20대 때 방황하는 그런 모습 같지 않나요? 꿈을 찾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꿈을 찾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화가란 그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때 빠져든 화가, 딱 매력을 느낀 화가가 바로 밀레였던 거예요. 이때부터요, 따라 그립니다. 고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밀레의 작품을 보는 순간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본 후에 신을 벗은 것처럼 나 또한 신을 벗어야 한다고 느꼈어. 얼마나 감동했는지 느껴지시죠?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지나서 드디어 고흐가 스스로 만족한 첫 작품, 이게 내 작품이다 라고 부를 만한 그림이 나와요. 바로 감자 먹는 사람들이에요. 어떠세요? 고흐는요, 굉장히 만족해했대요. 그리고 막 뿌듯해하면서 테오에게 자랑했답니다. 테오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입니다. 작은 등불 아래서 접시에 담긴 감자를 손으로 먹는 이 사람들을 그리며 나는 그들이 마치 땅을 파는 사람들처럼 보이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했었단다. 이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건 자신들이 노동을 통해 정직하게 번 것임을 말하고 싶었지.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 어떠세요? 이 그림에는요,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첫 번째,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요. 두 번째, 인물들 어떠세요, 여러분? 뭐 이거 이뻐 보이나요? 좀 괴상하지 않아요? 땅을 파는 사람들처럼 보이도록 이라고 썼잖아요.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비율도 이상해지고 만약에 제가 저 인물이면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약간 무슨 두더지처럼 그리지 않았나요? 그리고 테오가 심각하게 생각한 건 이거예요. 당시 파리에서는요, 밝은 빛을 포착하는 인상주의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테오는 생각합니다. 형이 인상주의 그림을 못 봐서 이러는 거다. 빛을 담는 법을 배워야 된다. 형이 파리에 오면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고흐는 인상주의 그림들을 보러 파리로 향한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박수근의 이야기로 가볼게요. 자, 박수근의 글을 하나 좀 읽어드릴 건데요. 저는 이 글에 박수근의 이 마음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예술에 대한 대단히 평범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가 그리는 인간상은 단순하고 다채롭지 않다. 나는 그들의 가정에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물론 어린이들의 이미지를 가장 즐겨 그린다. 그의 마음과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는지 딱 알 수가 있죠. 박수근이 그린 산 풍경 모습이에요. 자, 박수근, 강원도 양구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요, 휴전선 바로 아래 한반도의 배꼽에 자리한 산간 지역이에요. 이 산의 화강암들, 바위가 풍부한 굵은 모래들, 어린 시절 박수근의 뇌리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봤던 질감과 모든 모습을 자신의 캔버스의 질감처럼 만들게 되죠. 박수근의 그림을 보면요, 꼭 바위에 새긴 것 같아요. 박수근의 집안은 어땠을까요? 넓은 논밭을 지닌 아주 부유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6살까지만 해도요, 남부럽지 않은 부잣집 장남이었습니다. 보통 학교에 들어가던 때에 아버지가 딱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박수근 집안은 한순간에 몰락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요, 집안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산에 가서 놀고 돌멩이에 그림 그리면서 놀았답니다. 어디 갈 때마다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나무 판자든 바위든. 이미 학창시절에 그림 잘 그리는 아이로 유명했다고 해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미술 시간이 제일 좋았겠죠. 박수근의 말을 들어볼까요? 미술 시간이 어찌도 좋았는지 몰라요. 제일 처음 선생님께서 크레용 그림을 보여주실 때 그 즐거웠던 마음은 지금껏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박수근의 삶을 바꾼 한 점의 그림이 밀레의 만종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겹쳐집니다. 자,
우연히 밀레의 만종을요, 그 원색 도판으로 본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본 그림 중에 제일 멋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도 다음에 커서 밀레 같은 화가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박수근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은요, 어린 박수근에게 너도 밀레 같은 멋진 화가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격려해 준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집안 형편은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진학도 포기하게 됩니다. 당시 화가의 이름을, 딱 화가로서의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길은요, 이 공모전의 작품을 내서 뽑히는 게 최고의 길이었어요. 여기에 입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학교 미술 시간에 배운 게 전부인데, 보통학교 시절 교장 선생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출품을 했어요. 그게 봄이 오다라는 작품입니다. 자, 텅 빈 하늘과 가지를 뻗은 앙상한 나무 보이죠? 그 텃밭은 조금 쓸쓸해 보여요. 이 작품이요, 놀랍게도요, 입선을 해요. 마치 화가로서의 길이 열린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걸로 삶이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저 화가로서의 문턱 하나 넘은 거예요. 흥미롭지 않나요? 그림 하나로 이렇게 거장이 탄생한다는 거.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 그러면 앞으로 나올 그들의 대표작 한번 볼까요? 빨래터와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빨래하는 여인들과 농사 짓는 사람들. 이 박수근의 주제였죠. 그리고 반고우도 마찬가지예요. 동서양의 딱 그 서민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나요? 박수근의 작품은 한때 45억이라는 최고가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반고우 그림 어떠세요? 태양이 막 끓어오르는데 그 특유의 붓터치 때문에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럼 이번에 다시 고흐 얘기해 볼게요. 고흐는 테오의 말을 듣고서 드디어 파리에 도착했어요. 예술의 중심지 파리였죠. 당시 파리에서는요, 모네를 필두로 한 인상주의가 대세였습니다. 인상주의, 빛을 포착하는 화가들이에요. 그림이 밝아요. 이건요, 반고흐에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감을 주게 됩니다. 마치 모네가 그랬던 것처럼 고흐의 그림에도 빛이 살아나는 거예요. 점점 고흐의 붓터치가 밝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려 2년 사이에 변화하는 그의 붓터치를 비교해보면 딱이에요. 그 변화를 한번 느껴보세요. 자, 당시 반고흐는요, 돈이 없었어요. 테오 도움받으면서 간신히 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많이 그리게 될까요? 모델 쓸 돈이 없으니까 차화상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보세요. 인상주의를 만나기 전에 붓터치, 어둡죠.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릴 때에 붓터친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밝아지고 또 하나, 붓터치가 짧아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마치 딱 보고 있으면 끌어오를 것 같은 그 붓터치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순전히 어마어마한 노력으로 읽어낸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인상파 화가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인상파 화가들은 여러분, 노는 것도 잘 놀았어요. 못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의 발전은 했는데 못 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꿈을 꿔요. 아, 나처럼 힘든 작가들이 모여서 다 같이 그림을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예술가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또 테오가 도와줘요. 반고흐가 떠났던 곳은 남프랑스 아르르예요. 들어보셨죠? 이곳에 노란 집을 얻어서 생활합니다. 이곳에서요, 반고흐가 꿈꾼 건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서 같이 그림을 그리고 뭐 그림 하나가 팔리면 그 수익을 쉐어하고 그런 예술가 공동체를 꿈꾼 거예요. 이 그림 속에 고흐가 지냈던 집은요, 초록색 창문이 있는 집이에요. 초록색 창문 보이죠? 그리고 그 앞에 잘 보면은 밀짚 모자 쓰고 걷는 사람이 있거든요. 고흐로 추정돼요. 그 옆이 카페이자 식료품점이었거든요. 본인이 그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작들 대부분이 이 시기에 나와요. 새로운 꿈을 꾸며왔잖아요. 에너지가 넘쳤을 거예요. 그죠? 자, 이때 나오는 하나의 대표작,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이에요. 론강이 가스등이 비쳐요. 밤에 별이 밝게 빛나죠. 학자들이 밝혀냈는데요,
저 중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은요, 북두칠성이었대요. 근데 저는요, 이 반고의 말이 너무 멋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단다.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니까. 하지만 이 아름다운 것들이란 고된 작업과 실망, 그리고 인내를 의미하지.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울리는 예술은요, 저는 그냥 뚝딱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많은 시행착오, 수많은 고민들, 솔직함, 이것들이 겹쳐지면서 저는 명화라는 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반고흐는 이런 예술가였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근의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자, 박수근은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 창조의 원천이죠. 가난 때문에 가족이 잠깐 흩어졌었는데요. 금성에 다시 모여서 지내게 돼요. 그때 바로 윗집에 살던 사람이 김복순이었어요. 김복순은 집이 잘 살았습니다. 근데 김복순의 이상형이 조금 특이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음에 커서 제가 시집 갈 때에는 우리처럼 부잣집으로 시집 보내지 마시고요. 하루 세 끼 조죽을 끓여 먹어도 좋으니까 예수님 믿고 깨끗하게 사는 집으로 시집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당시 박수근은 이 김복순의 외모에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상냥한 마음도 한몫했죠. 사랑에 빠진 박수근. 마치 이중섭이 그랬던 것처럼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재산이라곤 붓과 팔레트밖에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신다면 가난하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훌륭한 화가가 되고 당신은 훌륭한 화가의 아내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땠을까요? 김복순은 이미 춘천의 부잣집 의사 아들과 결혼이 약속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김복순의 아버지는요, 이 편지를 받은 걸 딱 알고서 자신의 딸을 매질해요. 김복순을. 그 모습을요, 이 박순이 다 담너으로 지켜봤답니다. 너무 상처인 거예요. 박순이 알아 누웠답니다. 얼굴 색이 막 변해갔대요. 이 모습을 보고 박수근의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막 쫓아갔대요. 그래서 김복순의 아버지한테 외쳤답니다. 내 아들 살려내라고. 우리 아들 아니면 당신 딸을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해줄 사람 있을 것 같냐? 막 소리쳤대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김복순의 아버지는요, 남의 집 장남을 죽게 내버려두면 안 되지 않냐 하면서 둘 사이 허락했답니다. 그리고 결혼했어요. 봄날의 달콤한 신혼생활 속에서 박수근은 또 에너지가 넘쳐요. 새로운 마음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 앞에는요, 아내 김복순이 맷돌 자루를 쥔 채 앉아있죠. 김복순은요, 다리가 막 저린 것도 잊은 채로 모델을 서줬대요. 몇 시간째. 비록 어려웠죠. 가난한 걸 알고 갔잖아요. 어려운 삶이었어요. 하지만 자상한 남편, 그리고 함께한 신혼은요, 하루하루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또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아요. 한국 근대 작가들이 항상 겪는 한국전쟁, 빼놓을 수 없잖아요. 두 사람은 잠깐 이별을 했지만 다행히 2년 만에 창신동에서 남편과 극적으로 상봉해요. 한국전쟁 후에 박수근 가족과 같은 이런 피난민들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이 판잣집들이 우후죽순 생겨나요. 어떠세요? 그럼 판잣집, 가난의 상징 아니에요? 그런데 박수근의 판잣집 그림은요, 따뜻해요. 색채도 그렇고 약간 사람들의 온기가 느껴질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또 서민의 일상을 담는 그런 따뜻한 그림을 그리고 국민화가라는 칭호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족과의 재회도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다시는 이별하지 않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뭘 할까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 8군 PX에 딱 들어가서요, 초상화부에서 일을 하게 돼요. 주한 미군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일이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다행히 돈을 좀 벌었어요. 그 번 돈으로요,
창신동에 조그만 집을 마련합니다. 이 집에 마루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 마루에서 자신만의 그 독특한 예술 세계를 완성하게 된 거죠. 화강암 같은 질감, 또 단순화된 선, 구도, 서민들의 삶, 이때 대부분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뭘 그릴까요? 골목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서민들을 그려요. 옹기종기 모여서 공기놀이하는 아이들, 물건 파는 여인들, 소박한 일상이죠. 우리가 보는 이런 인물들은요, 다 이 창신동 일대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작품 세계는 넓어만 갑니다. 이렇게 박수근과 고흐, 자신들의 대표작을 만들어갔죠. 그러면은 이후엔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둘의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반국, 이 조카에게 보내는 그림이에요. 태어난 조카를 위해서 그려준 작품이에요. 조카가 이름이 내 이름을 땄거든요. 태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돈이 없으니까 선물해준 그림이었어. 꽃피는 아몬드 나무. 새 생명이 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박수근의 그림은요, 자신의 아이를 그린 겁니다. 뭔가 이 전과 조금 다르게 따뜻하지 않나요? 그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화풍도 달라져요. 포근하죠. 두 화가의 마지막을 들어볼 겁니다. 예술가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고흐에게 고갱이라는 화가가 찾아와요. 왜 왔을까요? 사실은 고갱이 온 데는요, 동생 태호의 도움이 컸어요. 태호는 고갱을 찾아가서 설득합니다. 우리 형이 혼자 있는데 예술가 공동체라는 걸 만들려고 갔는데 아무도 안 간다. 너가 좀 가달라. 대신에 거기서 쓰는 생활비를 내가 대줄게. 너가 거기서 그리는 작품도 사줄게. 그 약속받고 온 거예요. 그런데 고은 어땠을까요? 아니, 예술가 공동체면 같이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혼자 그리고 있는데 고갱이 온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걱정이 됐어요. 노란 집이 너무 누추하고 다시 가면 어떡하지? 고갱이 쓸 방을 꾸며주기로 해요. 예쁘게. 근데 그림밖에 더 있어요? 그때 그린 게 해바라기예요. 고갱의 방에 걸려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해바라기는 사실은 자신의 그 에너지와 새로운 꿈을 꾸고 희망 찾던 그 에너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이 둘 사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날이 좋으면 밖에 나가서 같이 풍경 그렸고요. 흐린 날에는 방에 꽃 같은 거 딱 정물 두고서 다른 방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하지만 이 둘은 섞일래 섞일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예요. 점점 다툼이 심해집니다. 고갱은 항상 고흐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두 사람의 사이가 파국으로 치닫는 사건이 생겨요. 그게 뭐였냐면, 당시 카페 주인이었던 이 진우 부인을 함께 그리면서 자신의 그림을 서로 비교해 보기로 한 건데, 똑같은 사람 그렸는데 너무 달라요. 고흐는요, 저 진우 부인과 친했어요. 그래서 약간 자신의 그 열정을 상징하는 노란색 배경 앞에 진우 부인을 앉혀놨죠. 책을 읽고 있어요. 고귀해 보여요. 고갱은 어때요? 앞에 술잔이 있고요. 곁눈질하고 있어요. 이 두 개의 그림이요, 큰 싸움을 일으켜요. 그리고 사실은 저 카페는 당시에는 매춘을 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뒤쪽 자세히 보시면요, 웬 수염을 기른 남자가 여성들과 대화하고 있거든요. 테이블에서. 저 수염 기른 남자도 고흐 친구예요. 자신의 편지를 배달해준 우체부 조셉 룰랭이었어요. 고흐 입장에서 내 친구를 막 욕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고갱이. 너 내 친구 왜 욕하냐. 고갱은 또 뭐라 그래요? 너는 술집 여자를 왜 이렇게 고귀하게 그리냐.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사건이 터집니다. 그 독한 압생트라는 술을 마시고 또 싸우던 둘. 고갱방에 고흐가 찾아와요. 근데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면도칼. 고갱은 놀란 거예요. 그 면도칼로 자신을 공격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반대였죠. 고흐는 그 면도칼로 자신의 귀를 자릅니다. 그리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후에 한 번도
제외한 적이 없어요. 고우가 입원했을 때의 병원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화상을 보면 치료받고 이 붕대를 감싸고 있죠. 왼쪽에 이젤과 우측에 일본 목판화죠. 그 사이에 자신을 배치합니다. 아직도 그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욕구예요. 근데 이 돌아왔던 고우에게 상처를 더 준 건요, 사실 귀가 아픈 게 아니에요. 고우는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걸 되게 힘들어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마을 사람들이? 나랑 친했던 사람들이 막 고우한테 막이 들렸다면서 쫓아내라고 경찰서에 탄원서를 낸 거예요. 그게 너무 상처였던 거죠. 그리고 고우는 스스로 두 발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대신 그림만 그리게 해달라. 그리고 이 병원에서 탄생하는 고우의 마스터피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별이 빛나는 밤이었죠. 사이프러스 나무가 높이 솟아 있어요. 자신의 고향 풍경과 아르레스의 풍경을 상상으로 더해서 그린 거예요. 생전에 고흐의 그림을 본 사람들이 물어봤답니다. 넌 별을 왜 저렇게 크게 그리냐? 했더니 뭐라 그래요? 내 눈엔 밤하늘의 별이 저렇게 보인다. 난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으면 항상 꿈을 꾸게 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 화실에서 그린 게 아니에요. 정신병원에서 그린 거예요. 그런데 창살이 없죠. 고우는 자신의 눈에 보였던 쇠창살을 지우고 밤하늘의 별을 그린 거예요. 가장 사랑받는 그림이죠.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고우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날이 점점 다가오자 동생 테오는요, 고우가 지낼 만한 장소를 물색해요. 그리고 나온 것이 시골 마을, 아주 조용한 이 오베르시르아자에서 약 70일을 머뭅니다. 이 70일 동안 약 75점의 작품이 나와요. 대단하죠, 여러분? 하루에 한 점을 이상 그린 거예요. 하지만 고우는 이곳에서요, 자신의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겹쳐졌어요. 테오에게 자식이 태어났고 내 조카가 태어났는데 하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죄책감도 들었고요. 이 시기에 테오의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돼요. 그럼 미안함, 정신적인 괴로움, 이런 것들이 고우를 옥죄해 왔어요. 그리고 까마귀 나는 밀밭, 중요한 그림이죠. 뭔가 불안하지 않나요? 세 갈래 길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세 갈래 길이 전부 끊겨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길은 처음 꿈꿨던 화상으로서의 길, 끊겼어요. 두 번째, 목회자로서의 길, 끊겼어요. 세 번째, 화가로서의 길, 끊겼어요. 고우는 저 밀밭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 작품이 그려진 장소에서 고우는 스스로 권총으로 복부를 쏘게 됩니다. 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동생 테오를 불러달라고 하죠. 그리고 테오 품에 안기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총을 맞은 고우는 의사가 왔을 때 치료를 거부했답니다. 이게 내 운명이다. 그리고 테오를 기다렸다가 테오 품에서 세상을 떠난 거죠. 고우의 마지막 말을 이랬다고 합니다. 테오야, 이렇게 죽고 싶었다. 참 안타까운 삶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우를 왜 사랑할까요? 왜 사랑할까요? 나중에 편지나 그런 글들을 읽고 오해했다는 미안함도 있고 생전에 그가 너무나 힘들었던 고통도 전해주고 그는 너무 순수했고 그림은 너무나 아름답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정이 교차하면서 우리는 반 고우를 사랑하는 거죠. 그는 말했습니다. 생전에 나는 게으르게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실패하는 쪽이 좋다. 오히려 현대인들에게도 필요한 말 아닐까요? 자, 그러면 박수근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아까 시작할 때 봤던, 앞부분에 봤던 자식의 초상화죠. 창신동 집에서 그린 거예요.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막상 보면은 그런 재질감이 다르잖아요. 마띠에르, 그죠? 마치 화강암에 그린 것처럼 그리다가도 자신의 자식을 그릴 때는 이렇게 자연주의적으로 그림을 그렸죠.
박수근은 계속해서 서민화가였습니다. 그가 그렸던 새 여인 작품 한번 볼까요? 노상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꿔 생각하면 당시 모든 어머니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은 박수근에게 가족만큼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박수근 하면은 대표작이 나무와 여인들 아닐까요? 그걸 보고 있으면은 마치 나무가 이 여인들을 지켜주는 것 같아요. 비가 내리면 막아줄 것 같고. 박수근은요, 봄에도 여름에도 또 고집스럽게 헐벗은 겨울나무를 그렸어요. 아마 이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던 그 시절의 모습 아닐까요? 하지만 나무들은요, 그럼에도 굳세고 유연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나무들은 마치 이 썩어 말라 빠진 앙상한 고목이 아니라, 죽은 나무가 아니라 잠깐 웅크리고 있는 나목. 곧 봄이 오고 다시 살아날, 다시 피어날 나목이었던 거죠. 그리고 박수근에게도요, 영광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심사위원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박수근이 목격한 건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미술 단체 간의 싸움, 몇몇 심사위원들은 불공정 심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수근은 그들 중에 자신이 껴있다는 것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점점 더 술의 양이 많아져요. 그리고 결국 신장염과 간염에 걸리게 되죠. 또 눈까지 안 좋아집니다. 이 괴로움이 몰려오는 시기에 다 침묵으로 견뎌냈고요. 워낙 마음이 열어서 막 토해내지도 못하고 이거를 한바탕 울고 술로 달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붓을 잡는 게 전부였던 거죠. 손해보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눈도 점점 안 좋아지고 간도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몸이 망가져요. 그 말년 작품을 보잖아요. 할아버지와 손자. 안정적이고 따뜻하죠. 마치 나무의 또 다른 버전 같지 않나요? 뭔가 할아버지 품에 손자가 쏙 들어와 있는 게 서민들을 감싸주는 나무 같아요. 마치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었던 아버지로서의 마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 할아버지와 손자 작품을 내고서요, 거의 작품 활동을 못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계속 악화되면서 이제 나을 수 있다는 희망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어지자 병원에서 한 달쯤 누워있다가 퇴원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에요, 아내는 항상 박수근 남편 옆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내 옆에서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데, 박수근은 마지막 순간에요, 또 아내를 걱정했어요. 그 추운 겨울날에 사주고 싶었던 털 속치마, 이 못해진 게 너무나 마음에 걸려서 슬퍼했답니다. 그리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했죠. 천당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멀다. 박수근의 작품은요, 물론 서민들의 삶을 그렸지만 그 속에는 그 서민들의 내면적 강인함, 또 존엄성도 보이죠. 화려한 그림이 없잖아요. 박수근은 생전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그림이 어떻게 될까? 단 한 점이라도 누가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어느 날의 낙엽같이 그렇게 쓸려가고 말까? 하지만 지금의 박수근은 한국의 거장이 되었고, 그가 그린 서민의 모습은 현재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박수근은 말합니다. 그저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역할을 해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더 존엄 있고 숭고하다는 거 말해주죠. 그래서 이 두 화가의 주제와 그 느낌 공통되는 것 같아요. 그들의 그림 속에서 전 이게 느껴져요. 하루하루 특별한 일이 없어도,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런 삶 또한 가치가 있고 숭고하다는 것. 이게 이 두 화가에게서 느껴진 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또 이 화가들의 솔직함과 당시의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동서양의 서민 화가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흥미로운 화가, 두 화가의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